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절박하게 핵을 원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거꾸로 콕 집어서 꾸깃꾸깃 밟고 있는 거예요. 핵 개발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예, 우리는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예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황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시도하는 다극 체제가 정말 잘 되잖아요. 한국인을, 우리를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핵 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굉장히 신중하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됐다는 얘기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과거의 교훈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왜냐면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통해서 막 돌파구를 찾으려 해가지고 하노이 회담을 했었잖아요.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협상이 종료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과 같은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할 때는 원래 협상이 성공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물밑으로 다 합의를 마친 다음에 정상이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격적이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그런 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두 정상이 자기 나라에 성과 없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담에 성공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나는 건데, 그런데도 회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한테 굉장히 큰 실패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실패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기 당선은 사실은 전 세계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지금 경제난의 기이하에다가 수해복구 아직도 안 됐죠. 수해복구 아직도 안 됐는데 지금 겨울이 와버렸으니 어떡할 거예요. 김정은은 실패를 자주 했는데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트럼프와의 외교에서 성공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고 판단돼야 아마 적극적으로 선전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와, 트럼프 됐으니까 우리 핵무장 가능성이 열리겠네? 가능성이 열리는 건 맞아요. 가능성이 열리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전보다 높아지는 거지, 우리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렇지 못할 가능성보다 지극히 낮다는 점 바뀌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왜 미국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지를 거꾸로 봐야 돼요.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절박하게 핵을 원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우리가 저 나라였으면 핵 갖고 싶어서 어떤 짓도 다 했겠는데? 그래서 한국을 거꾸로 콕 집어서 꾸깃꾸깃 밟고 있는 거예요. 핵 개발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핵 개발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도 우리는 왜 하면서 핵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핵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 보유에 있어서 표적 탄압을 받고 있는 국가예요. 딱 찍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핵우산 제공해 줄게 이러면서 제발 하지마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핵은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예, 우리는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기술적 차원에서는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1년 걸린다는 분도 있고 2년 걸린다는 분도 있고 2달 걸린다는 분도 있고 1달 걸린다는 분도 있고 일주일 걸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어떻게 만들고 실험하고 어떻게 그 핵 보유를 외국에 인정받고 요 기간을 다 합쳐서 2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일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코로나 사태 났을 때 그 모더나에서 그 백신 설계도 하루 만에 나왔어요. 예, 기술적 차원에서는 일주일짜리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실험하고 안정성 테스트하고 만들고 공장 돌리고 양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2달 잡을 수도 있고 1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다. 그냥 그것은 어떻게 시간을 계측하든 바로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이제 그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오면, 기회가 왔을 때 최소 비용으로 핵 보유의 권리를 잽싸게 차지해야 돼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아마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영리하고 민첩하고 대담하고 도전적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역대 모든 대통령보다 가장 스마트해야 됩니다. 예. 제 책에서 중국은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그냥 중국이에요. 차이나, 바로 그 나라.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압도적인 힘, 생산력, 인구, 회복력을 지닌 위험한 이웃을 우리는 또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는 인구와 물량에서 전쟁을 치를 때 언제나 불리했어요. 자, 가령 수나라가 고구려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몰려온 숫자가, 병사가 정확히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3만 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몇 명이 온 거냐면 한반도에 2억 명이 온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온 거예요. 이건 거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우리를 침공한 유목 제국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인구는 적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근대에 기병은요, 한 명의 기병은 보병 15명에서 20명 사이 보병의 전투력을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축을 목축하거나 유목하는 데 지극히 불리한 환경이에요. 지극히 불리해요. 얼만큼 지극히 불리하냐? 여러분, 옛날에 겨울에 사람이 소와 말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쇠죽을 끓이고 말죽을 끓이잖아요. 이 자체가 유목과 목축이 안 되는 국가란 뜻이에요. 마을에 소 몇 마리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관청에 말 한 두 마리 정도씩 있어요. 유목 국가들은요, 한 사람한테 말이 20마리, 소가 30마리, 이런 식으로 딸려 있습니다. 이게 전투력의 차이로는 극심한 전투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부유한 물량 군사력의 차원에서 한반도 왕조를 추월할 운명을 갖고 일본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농사를 짓는데 더 유리해요. 기후도 유리하고요. 평야의 질도 더 높고요. 그 평야의 크기도 더 많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인구를 원래부터 한반도보다 부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거의 최초로 국가 대 국가로 전면전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랬냐? 일본은 조선보다 2배 가까운 인구와 2배 가까운 쌀 생산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과대망상에 빠진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없었어도 저는 몇십 년 내로 그 전쟁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것은 어느 한쪽이 판단하기에 전쟁을 벌이는 편이 전쟁을 벌이지 않는 편보다 유리하다, 이익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그 순간 전쟁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침공할 만하니까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보다 강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외적의 침입을 간신히 가까스로 막아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상 우리가 가장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맞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죠. 왜? 지금 우리는 2차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2차 산업에 꽤 그럴듯하게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살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황이에요. 가장 위험하죠. 자, 우리는 일단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중 일러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4개의 압도적인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필 그리고 우리는 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요. 과거에 우리는 냉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냉전이 끝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냉전이라는 울타리는 결과적인 거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울타리가 결과적으로는 돼준 셈이죠. 그리고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또 당분간 지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비교적 우리는 안정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고립주의 열풍이 불고 있고요. 그 고립주의를 트럼프 당선이 또 가속화시킬 거고요. 그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외교를 잘하고 가장 스마트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미국의 1극 체제에 맞서서 러시아와 중국은 다극 체제를 시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러시아와 중국이 시도하는 다극 체제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시도하는 다극 체제가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극 체제는 한국인을 우리를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다극 체제 속에서 한국은 굉장히 위험에 취약한 국가예요. 이번 전쟁에서 대체적으로 푸틴 지지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그 진보 진영에 많이 계시던데, 진보 진영에 계시는 이유로 우리나라 자체 핵 개발은 또 반대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아니, 푸틴 지지할 거면 핵 개발, 핵무장 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푸틴이 원하는 다극 체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그 안정된 울타리가, 우리 주변에 안정된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핵 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미국 제국주의의 당시에 반대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죠. 미국 제국주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칠레 사람이었잖아요. 저 미국 진짜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 부분이 지금까지 많았죠. 미국의 제국주의 있죠. 중국의 제국주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제국주의가 어느 나라의 제국주의인가요? 그 중국의 제국주의예요. 미국의 제국주의든 중국의 제국주의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그 감수성이 그때 남아서 다극체제는 미국의 일극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푸틴과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감수성 정치하면 안 됩니다. 뭐 유일하진 않죠. 예, 뭐 몽골 사람들도 있고요. 예,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근데 아까 생물학적 견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결과적인 거죠. 만약에 지구에 인격이 있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미스터 얼스 아저씨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일에 무관심할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겠죠. 예. 그런데 한국인은 정체성 지키기에 결과적으로 성공하면서 성격과 기질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즉 중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면서 기질이 형성됐고 그 기질을 무기 삼아 또다시 정체성을 지키는데 더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민족의 기질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한국인은, 일본인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왜 저런 꼴을 갖고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민족이 어떻게 적과 싸워왔는지, 그 민족의 전쟁법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우리의 전통적인 전쟁법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한국의 전쟁법, 그리고 전쟁뿐 아니라 재난에 맞선 그 투쟁법은 중국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중국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투쟁법, 전쟁법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 썼지만 여러분 책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쟁광 이런 사람도 있고 전쟁이 그렇게 좋아? 전쟁 싫죠. 예. 전쟁 난다는 보장 없고 정말 안 났으면 좋겠고 안 나야죠. 그러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이 불안에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불안하냐면 자, 김정은은 수년 내에 죽을 가능성이 안 죽을 가능성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것도 매우 높습니다. 저는 김정은 한 3년 간다고 봅니다, 지금. 그럼 김정은 급사 이후 북한 정권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의 북부 전구가 깃발 꽂기를 위해서 북한 영토에 물밀듯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능성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극히 높아요. 그럼 그 경우에 북한 영토에서 우리 국군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교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높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작업이 완료돼 있어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현 정권은 이 작업을 완료하는데 사실은 매우 진지하게 임해야 돼요. 네.
지금의 대통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인을 숭고한 속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보다 한국인을 증오하고 시기질투하죠. 이렇게 속물적인 민족이 없는데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민족이 없어요. 한중일 사람들의 기질적 차이, 그런 특징과 차이는